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유재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2020년, 2021년에 어떤 연구들이 주목을 받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 주제로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컴퓨터 비전이라는 거대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막 조교수가 된 제가 어떻게 좁은 시야에 치우치지 않고 동향을 얘기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컴퓨터 비전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발표되었다면 최소한 그 큰 경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먼저 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저널 랭킹 구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스칼라 기준 상위 저작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컴퓨터 비전 학회지가 네이처와 NEJM 그리고 사이언스를 이어서 4위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딥러닝 학회지들도 12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이 핫한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CBPR은 acceptance rate가 약 23% 정도로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submission 되는 페이퍼 수도 높고요. 산출되는 연구 결과도 기술적 영향도가 상당히 높은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이 CBPR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경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연구 분야 및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당면한 과제들과 발전 방향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약 6개 정도 키워드를 결국 나중에 뽑아내게 됐는데 각각 간단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선정된 제목들을 크롤링을 하고요. 각각 이제 그 단어들 토큰화해서 단어들만 따로 뽑아서 불용어,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중간중간 단어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키워드들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위에 있고요. 컴퓨터 기자 학회니까. 뭐 전통적인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 디텍션, 3D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unsupervised 혹은 recognition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제가 관계 있는 연구 주제들 키워드를 묶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CBPR에서는 올 한 해 크게 다음과 같이 5개 정도의 연구 경향을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나 비지도 반지도 학습, 생성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리고 그래프 신경만 기반 딥러닝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앞선 3개의 것은 하나의 커다란 연구 분야이거나 일반적인 방법론인데 반해서 뒤에 2개는 모두 특정 어떤 모델을 지칭하는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우 많은 연구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학교에만 치우치는 것일 수 있으니까 GPR 외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온 내용이라던가 알게 된 그런 널리 화제가 되었던 경향들을 같이 뽑아보았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트랜스포머와 같이 큰 줄기만 짚어보더라도 몇몇 반복되는 주요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거대한 언어 모델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는 다행히도 이제 처음에는 영어권에서만 그 영어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었는데 점차 이제 한국 네이버나 혹은 중국에서도 자국어를 사용한 그런 언어 모델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멀티모델 러닝이라는 것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에 대한 관심이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한번 걸러서 다음과 같이 6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이해하실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간략히 소개하면서 주요 연구들을 빠르게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미 그래프 신경망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에서 이제 유영균 박사님이 자세히 발표를 해주신 만큼 이 시간에는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입니다.
처음 듣는 분은 무슨 그 로봇 영화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요. 트랜스포머는 기존에 우리가 영상물을 다룰 때는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CNN을 사용한다. 시리얼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다룰 때는 RNN을 사용한다. 라는 그런 공식들을 모두 다 깨부수고 새로운 그리고 거의 유일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CNN, RNN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트랜스포머가 주된 연구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트랜스포머가 대성공한 이유로 많이들 짚는 이유가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가장 적은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가장 약하기는 했으나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그 대신 학습도 잘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로컬 릴레이션십을 갖는다. 보통 이미지는 서로 로컬리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사람의 어떤 편향된 그런 어떤 프라이어 놀리지죠. 어떤 면에서 선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CNN 등이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와 대규모 모델, 대규모 데이터의 시대에 와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된 것이 이런 사람이 집어넣어놓은 어떤 편향된 어떤 그 프라이어 선험적인 그런 구조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큰 데이터와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지닌 그런 큰 모델이 있으면 오히려 인간이 넣어준 바이어스가 한 단계 더 나아간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세는 먼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닙스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고 말 그대로 컨볼루션이나 리커시브 구조와 같이 RNN이나 같은 것을 모두 버린 채 Attention이라는 모듈로만 모든 것을 구성해도 최신 연구들의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Attention이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또 뭐길래 컨볼루션이나 어떤 리커시브 구조랑 다르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안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어텐션이 제한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문장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sequence to sequence라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즉 sequence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다시 sequence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뜻에서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인데 결국에는 어떤 인코더에서 입력 sequence를 컨텍스트 벡터라는 하나의 고정된 벡터로 인코딩, 그러니까 어떤 코드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압축된 그런 컨텍스트 정보가 그냥 맥락 정보가 함께 들어간 정보를 한꺼번에 주면 그것을 인풋으로 디코더가 새로운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새로운 번역된 출력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동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RNN을 기반한, 보통 이걸 RNN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한 문장에 여러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문장의 길이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RNN과 같은 리커시브 구조가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RNN을 기반으로 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고정된 크기 벡터 안에, 컨텍스트 벡터 안에 문장이 길든 짧든 항상 같은 크기 안에 모든 정보를 압축하려고 하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RNN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리커시블리 동작을 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그 기울기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존재하는데 보통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요즘 알고리즘은 보통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는 만큼 기울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attenuation 되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기계 번역 분야에서 입력 문장이 길면 번역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게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이제 입력 시퀀스가 길어지면 출력 시퀀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보정해주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어텐션의 기본 아이디어는 디코더에서 이제 출력된 단어를 예측하려는 매 시점마다 이제 그 시점마다 그 인코더에서 전체 입력 문제를 다시 한번 참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텐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미 번역된 그 단어에서 내가 어디까지 이미 번역이 됐는지를 모델이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그럼 남은 단어와 그 현재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거를 갖다 다음 단어를 갖다 번역할 때 어떤 그전 단어들을 갖다 맥락을 이해를 해야 현재 단어를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실 별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델, 딥러닝 모델이라는 것이 인풋 어떤 이미지나 혹은 어떤 단어, 문장을 갖다가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을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 벡터 피처가 있었을 때 그 현재 정보가 그 인코딩된 피처와 그 전에 있던 각각의 그 단어들이 그 인베딩된, 인코딩된 그 피처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 혹은 더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단어별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서로 내적을 계산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가장 그 유관한 어떤 그 단어나 위치를 갖다가 더 어텐션, 더 가중치를 줘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이 크면은 그 부분의 가중치가 높아지니까 그 중에 가중치를 더 더해서 다음 그 단어를 갖다가 번역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예가 있죠. 나는 사과를 먹는다. 그것은 맛있다. 하면은 사과를까지 이제 번역하고 그것은을 갖다 번역해야 되는데 그 맥락상 사실 사람은 그것이라는 게 사과라는 게는 아주 자명하죠. 하지만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지금은 바로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긴 어떤 수식어구가 들어 있었으면은 점점 더 그 관계를 알기는 어려워졌을 것인데요. 어텐션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모든 그 벡터와 모든 아웃풋 벡터와 모든 그전의 벡터들 간의 내적을 계산해서 가중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바로 그 전에 있던 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것을 갖다 번역할 차례면 그 전까지 번역했던 정보에 그것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사과다. 그래서 사과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가중치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CNN은 이렇게 보시면 편한데요. 어떤 인풋에 대해서 주변 정보, 같은 로컬 필터가 여러 번 반복돼서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구조였고, RNN은 시퀀스 구조가 같은 그 어떤 모듈에 여러 번 그 시퀀셜하게 들어가는 형태였다면 텐션은 그 모두가 모두에 대한 어떤 연산을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MLP, 리니어 레이어들을 여러 번 쌓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MLP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셀프 어텐션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모두 다 단어가 한 3개가 있었으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텐션 할 수 있겠죠? 단어가 3개. 그럼 3 by 3. 9개 이제 그 어떤 pairwise distance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 그 어텐션을 계산하는 형태로 그 걔들 이런 모듈만 쭉쭉쭉 쌓아서 어떤 로컬리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 CNN도 아니고 어떤 sequentially 제공되는 RNN도 아닌데 그냥 이런 녀석들만 쭉쭉 쌓으면은 훨씬 더 강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원래는 NLP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점차 그게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2021년 아이클레어 발표됐듯이 이미지에도 이런 트랜스포머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미지는 어떤 그 시퀀스나 어떤 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 순차적인 그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그런 시퀀스로 표현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16by 16짜리 패치를 떼어내가지고 마치 이게 시퀀스처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는 다 트랜스포머와 다를 것이 없고 그냥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만 사용했어도 벌써 90%가 넘는 top-1 accuracy, 이미지 내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많이 넣고 학습을 했더니 훨씬 당시의 소타를 넘어서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드디어 이미지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게 큰 트렌드 중에 하나였고요. 이는 이제 비단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좀 더 넘어서서 포인트를 갖다가 3D 포인트를 갖다가 아웃풋하는 어떤 포인트 트랜스포머와 어플리케이션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 되게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연구도 있냐면은 원래는 당연히 새로운 영역의 학습을 시킬 때는 새로 다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게 맞을 텐데 트랜스포머라는 게 되게 희한하게도 상당히 이미 어떤 언어 데이터로 학습된 트랜스포머 웨이트들이 매우 강력한 어떤 구조를 갖다 학습한 녀석들이라서 아주 일부 0.1%에 해당하는 아주 일부의 레이어들만 해도 그 완전 다른 비전등 작업을 수행하는데 아주 엄청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베어라는 게 버클리 쪽인데 버클리 쪽의 그 아주 유명한 그룹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항상 이런 식의 연구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CNN이나 MLP는 끝난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또 않은 게 이제 당연히 MLP나 이제 그 CNN을 좀 잘 섞어서 만들면은 트랜스포머만큼 괜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연구들도 같이 그거에 반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이초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CNN이나 MLP의 이제 공고하던 위치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우리가 흔히 받는 데이터들은 모두 디스크리트하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컨티뉴어스 월드이지만 그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넘어오는 순간 디스크리트하게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이미지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어떤 객체라서 좌표 정보를 주면 그 좌표에 해당하는 어떤 RGB 값을 내보낸다거나 비디오면은 그 RGB와 함께 그 그 좌표와 함께 타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RGB 값을 내뱉는 어떤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함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라도 픽셀로 바꾸고 그걸 갖다 표현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그 컨티뉴어스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떤 로테이션과 같은 아주 간단한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인풋이 디스크리트하고 픽셀라이즈돼 있으면은 이걸 깔끔하게 로테이트한 어떤 이미지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컨티뉴어스한 녀석이면은 그 함수에다가 결국 그냥 어떤 로테이션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먹이고 다시 샘플링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그럼 해보면 되지 않겠냐. 기존에는 그냥 픽셀을 갖다가 그대로 마치 벡터처럼 인풋을 받아서 픽셀 아웃풋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러지 말고 좌표를 진짜로 줬을 때 RGB를 내보내는 어떤 MLP 그냥 어떤 리니어 그 레이어들을 쌓은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학습시키자라고 한 것이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뉴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간접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컨티뉴어스 함수를.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12편 2020년에 NERF라고 해서 이쪽에서 아주 그 또 되게 하이프했던 그런 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New View Synthesis인데요. 두 가지 이미지를 줬을 때 다른 뷰에서 봤을 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레이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각 포인트 X, Y, Z와 어떤 각도와 그 형태, 위치에 대해서 해당하는 RGB와 뎁스 값에 대해서 이렇게 리그레스하는 어떤 그냥 뉴럴 네트워크 펑션 5개의 5D 인풋, 4D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그런 그걸 학습을 시킨 거죠. 이 두 장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만 학습을 시켜도 보지 않은 세타 뷰에 대해서도 신세시스가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두 장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시키면은 심지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뷰에 대해서 그 리그레스 아웃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이런 널프의 주된 그 컨트리뷰션이고 그 놀라운 점이었고요. 심지어 이제 요즘은 이제 12편 2021년에는 이렇게 칩스라고 해서 오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온 건데 오랄이면 이제 5% 어셉턴스죠. 그걸 이용해서 예전에는 지금 앞서 보셨던 거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모델 하나를 오버피팅 시켰던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 다양한 방법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갖다 모두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델은 그냥 좌표를 기분하면은 거기에 대한 RGB 값을 아웃풋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중에는 이런 파라노믹 뷰를 갖다 본 적이 없었어도 그냥 XY 코어디네이트를 갖다가 옆으로 쭉 확장시켜서 그냥 아웃풋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고 아주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생성 모델의 또 간이라고 해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외에 아주 강력한 이제 간에 이제 대응되는 아주 강력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는데요. Denoising Diffusion 모델이라 해서 그것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는 걸 방향을 갖다가 잘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할 때 거꾸로 이 노이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가능한 어떤 인버전이 가능한 노이즈로 프로세스로 디자인을 했을 때 원래 노이즈에서 깨끗한 쪽으로 이렇게 디노이징 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사실 이 커럽션 하는 뷰는 되게 쉽죠.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다만 뒤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런 이제 인투이션으로 클레버한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걸 하니까 되게 강력한 어떤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전히 또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도 이 모델을 사용해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프로그레시브리 이렇게 깔끔해지는 걸 점점 볼 수 있고요. 1024, 1024뷰로 만들어지는데 아주 훨씬 깔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생성 모델은 단순히 이렇게 이쁜 이미지들이나 약간 좀 그 깔끔한 이미지 만드는 것에 걸치지 않고 결국에는 데이터의 분포를 배우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딥마인드에서 발표된 건데 어떤 그 prediction, 그 weather forecast에서도 이제 어떤 이용이 되는 이런 강력한 그 모델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타겟이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훨씬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들이었고요. 이제 더해서 멀티 모델 러닝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날리라고 해가지고 120억 개 파라미터 엄청나죠? 거기에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모델을 2억 5천만 장의 이미지 텍스트상에 대해서 학습됩니다. 멀티 모델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개의 모드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모델이 이쯤 커지고 데이터도 이쯤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그 데이터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델이 있다면은 사실 아주 대단한 것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건데요. 난리도 오픈 AI에서 발표한 거죠. 이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냥 프롬프트 이미 우리가 자연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그거에 맞는 텍스트 이미지상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생각해도 이런 디자인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되게 창의적인 디자인의 의자들도 만들어주고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해주는데 심지어 이제 스네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것도 만들어내죠. 지금 레티스 모양의 스네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레티스 모양 피그도 만들어주고요. 이걸 직접 가셔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요 블로그로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시들이 있으니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일부 분들은 꽤 유명한 것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프리텍스트라는 게 NLP 쪽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자연어 처리 쪽에서 자연어 처리를 실제로 하기 전에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하나 더 정의를 해서 미리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어떤 라벨 슈퍼바이스 러닝 하기 전에 그게 좀 클레버 해가지고 좀 되게 멋있게 좀 똑똑하게 잘 디자인을 하면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상당히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라벨이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비지도 학습과 비슷한 건데 그런 셀프 슈퍼바이스를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이제 싱클레어쯤 돼서는 이제 힌튼 교수님 연구실 쪽에서 발표가 된 거죠. 지도 학습의 수준에 대등한 수준으로 이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예시로 보는 게 더 편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로테이션을 4가지로 해놓고 그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맞추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사실 이 모델은 그냥 로테이션이 90도 혹은 180도 됐는가 이런 걸 맞추는 녀석인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한번 학습이 끝난 이 피처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여기를 프리즈하고 마지막 레이어 정도만 다시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걸 하기 위해 마지막 레이어 정도만 뭐 1000개 클래스를 하는 그런 레이어를 하나 더해서 학습시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학습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준 녀석보다 성능이 비슷하거나 이제는 더 나은 걸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직소 퍼즐 맞추기나 혹은 이런 컨텍스트 여기가 이 이미지의 원래 어느 위치일 것이냐 이렇게 맞추는 되게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갖다 하면은 이런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이제 인투이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이 example을 줬을 때 이 이미지의 어디 위치일까를 맞추게 한다던가 이런 그 직소 퍼즐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섞어놓고 원래 이미지를 어떻게 돌릴 거니라는 갖다 태스크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걸 맞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운 리프레젠테이션은 그 후에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여기의 인투이션입니다. 뭐 아주 대표적인 간단한 예는 이제 모코 같은 모멘텀 컨트라스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테크닉인데 별게 아니라 어떤 CNN 두 개가 있고 인코더죠. 이미지 하나를 주고 걔를 막 엄청나게 어그멘테이션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확대해서 스케일한 건데 두 개가 결국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클래스로 클래시파이어 돼야 된다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해서 이 둘은 앵커라고 해서 둘은 포지티브 example이고 나머지 랜덤하게 뽑은 Q에서는 멀어지도록 그리고 자기의 포지티브 Q에 대해서는 가까워지도록 어떤 로스를 줍니다. 결국 클래스는 모르겠지만 어그멘테이션 한 거는 결국 같아야 되고 나머지들은 멀어야 된다는 그런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로스를 디자인한 거고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도 결국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냐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이노라고 이제 2021년에 발표된 건데 똑같이 이런 형태 어떤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본인에게 이제 그 어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해서 마지막에 로스 펑션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웨이로 학습시켰을 때 그런 피처 맵을 보면은 각각의 정말로 아주 정교하게 필요한 그 오브젝트에만 어텐드해서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이 그 마치 세그멘테이션 한 것처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슈퍼바이즈 러닝 한 것보다 훨씬 깔끔한 어떤 그런 어텐션 그런 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그 Sear라고 해서 이건 페이스북 AI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는 드디어 그 기존의 그 싱클레어를 넘어서서 지도학습도 넘어서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동향입니다. 이제 파이토치가 점점 원래는 텐서플로우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랭귀지 프레임워크였는데요. 이제는 텐서플로우에서 파이토치를 넘어가다 60%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모두 그 코드들이 다 파이토치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트위터를 하지는 잘 않는데 트위터 이 그 리포트는 뭐냐면은 아카데믹 페이퍼 중에 트위팅이 돼서 이제 화제가 되었던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던 논문과 트위터 되지 않았던 논문에 어떻게 차이가 나냐는 것인데요. 트위터에서 쉐어된 논문이 결국 9배 정도 훨씬 더 많은 멘션과 나중에 이제 소셜 미디어 쉐어가 일어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사이테이션 된 게 훨씬 3배나 더 많이 그 트위트 된 것들이 더 3배나 더 사이테이션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30분에서 1분이 약간 초과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제가 이제 여기서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1, 2, 3는 무엇이 있거냐 하면은 앤드류 융의 코셀 코스나 CS231N의 코스로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하시되 딥러닝 북이나 Dive into Deep Learning이라는 온라인 북을 사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조금 더 이제 텍스트북에 가깝고 3번은 약간 핸즈온 익스피리언스가 같이 되어 있는 코드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그 북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아주 컴패터블한데 같이 보시면 좋고요. 트랜스포머도 요걸 보면은 심지어 코딩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를 사용하시고 트위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실 홍보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유니스트에서 AIGS에서 이제 라이트, Laboratory of Advanced Imaging Technology라는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저희 네이버에 있을 때부터 해왔던 컴퓨터 비전의 생성 모델과 같은 연구들과 함께 여기서 연구되었던 어떤 지식을 사용해서 다양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도 포함되고요. 메디컬 이미징도 포함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